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으로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여자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혼자 몸으로 아들 키우느라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자식 키우는 엄마들도 많잖아요. 그러니 저는 아주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제게 무슨 영화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믿을 수 없이 감격스럽거나 행복한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던데 영화도 장르가 참 많잖아요. 제가 겪은 일은 어떤 장르였을 것 같으세요? 황혼의 로맨스 같은 거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겪은 일을 영화 장르에 빗대자면 글쎄요. 범죄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제가 결혼이 좀 늦었어요. 30 넘어 결혼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30대 중반에 얻었답니다. 저도 결혼이 이른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저보다도 6살이 많은 사람이었으니 남편에게 아들은 40 넘어 결혼에 얻은 귀하디 귀한 존재였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과 달라서 거의 대부분 30 전에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는 30대 중반에 낳았으니 초산이 많이 늦었던 거죠. 그러니 제게도 아들은 참 귀한 존재였어요. 시부모에게는 그 의미가 더 컸을 거예요. 남편이 3대 독자였으니 제 아들은 4대 독자인 셈이랍니다. 시부모에게 제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자님 대접을 받으며 집안의 보물로 자랐던 거죠. 시부모가 좀 극성이시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선봐서 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부부금슬 좋다는 얘기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았던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지만 말이에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떴거든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어요. 남편이 그리 고소득 직구는 아니었지만 시댁에서 생활비 보조도 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림하면서 애 키우고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거죠. 4대 독자인 아들도 있고 하니 시댁에서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언제까지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그랬으니까요. 시부모 두 분 다 연금을 받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산 규모가 대단했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시부모에게 받는 돈도 말 그대로 생활비를 보조받는 정도의 돈이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살기는 힘들었죠. 경력이 단절되었던 제가 남편 죽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보험설계사 일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벌어서 생활비도 하고 아들 밑에 들어가는 돈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남편 일찍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고 있었던 저인데 서방복도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다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영 정신을 못 차리고 다니지 뭐예요. 중학교 때부터 흔히 말해 질이 좋지 않은 무리에 끼어다니더니 학폭 문제를 일으켜 전학도 시켜야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결국 고등학교는 대안학교에 보냈는데 거기서 아주 살판 났다는 듯이 지멋대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수업 땡땡이는 기본에 걸핏하면 결석하고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 받는 일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앉혀놓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혼자 된 몸으로 아들 하나 보고 사는 엄마의 심정을 눈물로 호소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반포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쳤죠.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지 남들한테 큰 피해 입혀서 경찰서 들락거리지는 않았으면 싶었고 제발 몸 다치는 사고만 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잘못됐으니 더 걱정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무렵 시모가 돌아가셔서 연로하신 시부를 챙겨야 했고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 제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빴어요. 보험 일이라는 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고객 관리가 전부라고 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아들놈은 중학교 시절 학폭 때문에 전학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남들에게 몹쓸 피해를 주는 정도의 큰 사고는 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 날라리가 공부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대학 갈 성적도 안 됐고 다닐 생각도 없어 보였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논팽이 짓이나 하는 게 걱정돼서 군대라도 일찍 다녀오면 어떨까 했더니 군대는 또 순순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놨더니 전역을 3달 남겨둔 시점에 사고를 쳤으니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찼죠. 사고 치는 게 걱정돼서 군대 보내놨더니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 이런 사고를 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처음에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신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실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몸과 정신을 추스르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아들 여자친구라고 해봤자 똑같은 부류일 거란 생각에 골치가 딱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아는 척하면서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신경 끄고 있었던 것도 있었죠. 솔직히 안 볼란다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뭐. 아들놈이 휴가를 나왔을 때도 집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으니 보나마나 둘이 꼬박꼬박 만나고 다녔겠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면회도 자주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군대에 있는 동안 기어이 사고를 친 것 같더라고요. 아들놈은 군대에 있었으니 며느리 될 아이를 제가 먼저 따로 만났어요. 아들놈 전역하면 바로 결혼도 시켜야 하고 임신을 했다고 하니 제가 살펴줘야 할 것들이 있겠다 싶어서 챙겨주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며느리감이라고 나온 애는 제 아들보다 더 심한 날라리 년인 거예요. 외모만 보고 판단한 건 아니랍니다. 물론 외모도 어지간하긴 했죠. 머리는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임신했다는 애가 짧은 가죽 치마에 낙상 입을 것처럼 높은 굽에 부츠를 신고 심지어 껌까지 씹으면서 나왔더라고요. 행색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사돈될 분들도 만나 뵈어야 하는데 너를 먼저 보자고 했다. 시간이 언제가 편하신지도 모르고 진우는 아직 저녁도 안 했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나 혼자잖니. 그래서 너희 부모님 만나 뵙기 전에 이것저것 좀 물어보기도 하고 너도 좀 챙겨주려고 먼저 만나자고 했다. 병원은 잘 다니고 있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 거야? 그런 걸 안 물어보시는 게 편하게 해주시는 건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다 그래요. 신경 꺼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라고 진우도 맨날 그렇게 말하던데. 하여간 상견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엄마는 집 나간 지 오래고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 그놈의 자식도 만날 하는 말이 엄마는 몰라도 돼. 엄마는 알 것 없어. 그러긴 한다. 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말은 좀 조심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부모님 얘기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부모님 얘기를 무슨 남보다도 못한 사람들 얘기하듯이 하는구나. 전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남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연락이 되어서 제가 결혼한다고 해도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실걸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도 아버지 일에 신경 안 쓰고 싶으니까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죠 뭐. 솔직한 것도 좋지만 애가 말하는 본새가 영 글러먹었더라고요. 정말이지. 제 아들놈보다 심각한 애가 들어온다 싶어서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죠. 그런들 어쩌겠어요. 이미 애까지 가진 마당에 다 좋게 생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기 딸 그렇게 만들었다고 제 아들 멱살 잡을 사돈댁이 없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했고 지가 저러니 제 아들 날라리인 것도 이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둘이 똑같으니 만나서 사고도 쳤겠지만 말이에요. 하여간 애가 생겨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둘이 같이 뜻 모아 열심히 살아주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건 그렇고 신혼집 얘기도 좀 해야 하는데 진우가 전역을 한다고 해도 바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니. 경제력도 없이 임신한 몸으로 힘들 테니 우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애 낳고 몸조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도 좀 해서 그런 다음에 분가를 하면 어떻겠니? 먹는 거나 그런 것들을 내가 챙겨줄 수도 있고 말이야. 네? 지금 저한테 시집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시집살이는 못해요. 진우 말로는 엄마가 분가시켜줄 거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진우가 큰 소리 뻥뻥 치길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얘기가 다른 거죠?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나 하고 제대로 된 부모도 없다고 하니까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아들놈이 뭐라고 큰 소리를 쳐놨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분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분가를 시켜주지 않는다며 도리어 저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 도리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그때 생각을 하니 이렇게 자꾸 한숨이 나옵니다. 제 심정이 짐작이 가시나요? 그런 상태로 합가해서 사는 게 저라고 좋을 것도 없는 거다 싶었죠. 그래서 분가를 시켜주기로 했어요. 아들이 입대하고 얼마 후 시부마저 돌아가셨는데 남겨주신 재산이 많지는 않아도 살고 계시던 집 한 채는 고스란히 물려주셨거든요. 시부에게 물려받아 살을 주고 있었던 그 집을 팔았죠 뭐. 그렇게 생긴 목돈으로 애들 결혼도 시키고 작은 아파트 하나도 만들어줬어요. 물론 그 아파트는 제 명의 그대로 뒀습니다. 그것들이 공과비는 꼬박꼬박 납부하려나 세금인들 제대로 내겠나 싶은 생각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철들고 지들 앞가림 할 수 있겠다 싶을 때까지는 제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막말로 지들 돈으로 증여세라도 낼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생겨야 명의를 바꿔줄 생각이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어리고 철딱서니 없이 날라리 짓이나 하던 애들이라 하더라도 지들 자식 태어날 거 생각해서 좀 달라지길 기대했죠. 어릴 때 사고치고 속썩이던 애들이 어떤 계기로 각성해서 새 인생 잘 사는 케이스도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제 아들도 그래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하나도 미치고 팔짝뛸 노릇인데 이제 며느리까지 둘이 세트로 아주 제 속을 2배, 3배 뒤집어 놓더라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돈도 못 버는 것들이, 아니, 그것도 못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맨날 배달 음식 시켜서 겁나 처먹는 거예요. 아들놈이 제대로 된 벌이가 없으니 제 카드를 줘놨는데 매일같이 하루에도 2-3번 뭘 시켜 먹더라고요. 한 달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만 2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가 막혔죠. 시켜 먹는 음식이 몸에 좋기라도 하면 또 모르겠어요. 몸에도 안 좋은 걸 뭐 좋다고 그렇게 시켜 먹나 싶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반찬이랑 국이랑 다 해서 갖다 바쳤는데도 손도 안 대고 버리는 게 태반이었어요. 새 반찬해서 가져가면 전에 갖다 준 반찬에 손도 안 대고 상하게 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욕부터 튀어나오는데 가까스로 참으면서 좋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홀몸도 아닌데 몸에 좋은 걸 먹고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 아니니. 진우 너도 옆에서 자꾸 시켜 먹자고 하지 말고 집밥 해 먹어. 엄마가 반찬이면 국까지 다 해다 주는데 밥만 해서 먹으면 되잖아. 집밥만 한 게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맨날 시켜 먹는 거야. 지난번에 갖다 준 것도 상해서 다 버려야겠더라. 아유 엄마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해오지 말라고 했잖아. 해와도 안 먹는다니까. 괜히 해와서는 잔소리만 더 하고 그래요. 그냥 시켜 먹는 게 편해. 네 맞아요 어머니. 그런 거 이제 해오지 마세요. 제가 입에 안 맞는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든요. 입덧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하는데 입에 안 맞는 것까지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네요. 스트레스가 몸에 제일 해로운 거 아시죠? 말이라도 못하면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아들 며느리 꼴을 보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을 말아야지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하는 짓이 한심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손주는 이쁘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는 챙겨줄 친정이 없으니 산후조리 할 때도 제가 가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정말이지 물심양면 할 만큼 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언제까지나 아들 며느리를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떠나서 걔네들도 자립을 해야 하는 거니까 말이에요. 지들 자식까지 생겼는데 책임감도 가질 때가 됐다 싶었고 말이에요. 당시 아들은 전역하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것저것 아르바이트처럼 하고 다니곤 했어도 나름대로 돈벌이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그랬죠. 아직은 몸도 회복이 덜 됐고 좀 더 안정을 하는 게 좋으니 몇 달간 몸을 좀 더 추스르고 나면 너도 일을 하면 어떻겠니? 내가 애는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이야. 나는 결혼하고 바로 직장을 그만둬서 경력단절 됐었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 여자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자기 일이 있는 게 좋아. 애 봐줄 사람도 있겠다. 얼마나 좋으니? 그건 어머니 상황이고 저는 또 다르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저는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해도 제 아이 맡겨놓으면서까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어린애를 놔두고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해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애 키우며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 애 밑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 갓난쟁이를 두고 일을 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뭐. 제가 뭐 일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던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뭐니 해도 아기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는 제 애는 제가 키우려고요. 적어도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애랑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며느리는 딱 잘라 싫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생활비를 도와주니 지들이 그렇게라도 살고 있는 건데 당장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갓난쟁이가 아니라 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먹고 살려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제가 도와주니 그거 믿고 저렇게 배짱 피운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 자식은 제대로 키울 생각인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저의 헛된 바람이었을 뿐 애 옆에서 애만 돌볼 거라던 며느리는 애가 6개월쯤 됐을 무렵부터는 뭔 이유식을 다 사다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애 이유식 만들 여유도 없는 워킹맘들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서비스 아닌가요? 멀쩡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애 이유식 만들어 먹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데서 사다 먹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애 이유식도 배달 어플로 시켜 먹이는 거 있죠? 얘기를 하자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즘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협심증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거나 좀 심하게 움직이거나 하면 명치 부위가 답답하고 짓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단을 받은 건 꽤 오래됐어요. 시술 같은 건 안 받았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무렵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건강염려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심하진 않아도 좀 있는 편인데 그래서 더 예민했던 건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증상이 조금 더 심해졌었어요. 협심증이라는 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술을 받더라도 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칫 악화되면 심근경색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거란 말이죠. 제 몸이 힘드니 아무래도 아들 며느리한테 신경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들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면 제 건강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안 보고 말지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면서 지들도 놀라서 전화를 한 거죠. 알고 보니 소비기한이 좀 지난 이유식을 먹여버린 거더라고요. 뭔 이유식을 브랜드마다 쳐 사다 놓고 소비기한 지날 때까지 먹이지도 않고 소비기한 지난 거 제때 버리지도 않고 있으니 그렇게 실수로 먹여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기가 막혀서 내가 정말 말이 안 나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소비기한 확인도 안 하고 아무거나 막 먹인 거야? 심지어 돌도 안 지난 애한테 먹이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애기들이 먹는 거에 얼마나 민감한데 이런 일을 만드느냔 말이야. 집에서 애만 볼 거라더니
니들 밥 시켜먹는 것도 모자라 애 이유식까지 시켜먹이더니 기어이 이 사다를 내고 마는 거지.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못 살아. 사람도 많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리 지르면서 엄청 뭐라고 했어요. 정말 화가 너무 났거든요. 며느리도 아기가 갑자기 아프고 그런 일을 처음 겪는 거니 어지간히 놀랐는지 제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눈물을 쏟더라고요. 다행히 손주는 배앓이 정도로 나았고 다른 큰 이상은 없어서 약 처방 받고 나왔으니 다행이긴 했지만 그날 밤 놀란 걸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려요. 한밤중에 응급실까지 가면서 그 난리를 겪고 나니 며느리가 좀 바뀐 것 같긴 했어요. 각성이 됐는지 저한테 애기 이유식 만드는 것도 물어보면서 지가 직접 애 이유식 만들어서 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에도 조금씩 관심을 갖는 것 같았죠. 나름대로 큰일 한번 겪고 나니 지도 배운 게 있나 보다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도 철이 좀 들었는지 자잘한 사고도 거의 안 치는 것 같았고 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시켜먹는 그 배달 어플 라이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가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놈의 오토바이를 늘 그렇게 타고 다니는 게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철부지들이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싶어서 대견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놈이 공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몸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시급이 센 공장에 들어가서 바짝 벌어보려고. 거기 기숙사도 있어서 숙식까지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월급 받는 건 그대로 다 모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 아이고,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대? 내 아들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기특하긴 한데 아무리 돈 많이 주는 일자리라고 해도 가족이랑 떨어져서 사는 건 별로야. 조금 덜 벌더라도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는 참. 내가 모처럼 마음먹고 일 좀 해보겠다는데 왜 그래요?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소개받아서 겨우 들어가는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거기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바짝 좀 벌어보겠다는 거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서 돈 좀 벌어볼 테니까. 아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려 기어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그 공장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며느리도 자기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부터는 애가 없는 시간에 파트타임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투잡도 뛴다면서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손주를 제게 맡기고 일을 하러 간다고 하지 뭐예요? 무슨 일을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젊다고 방심하지 마. 그렇게 몸 혹사시키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몸은 젊고 건강할 때부터 지켜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애 하원하고 나면 엄마가 살펴줘야지. 무슨 일을 하길래 저녁에 일을 나가는 거니? 걱정스런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봤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어디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어요. 매일 출근을 하는 건 아니고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불판 닦는 일손이 부족할 때만 가는 거예요. 많아야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는 거니까 그때만 애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손주를 봐줬죠. 근데 며느리가 한 번씩 귀가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고깃집에 손님 몰릴 시간대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시간을 훌쩍 넘길 때까지 안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뭐 단체 손님이 왔다는 둥 그렇게 둘러대던데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일을 하고 왔다는 애한테서 고기 냄새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고깃집에서 밥 한 끼만 먹고 나와도 온몸에 냄새가 배는데 말이에요. 특히 머리카락이나 옷에 밴 냄새는 스타일러 같은 걸 돌리지 않는 이상 잘 빠지지도 않는 건데 식당에서 바로 왔다는 애가 어떻게 고기 냄새 한번 풍기지 않느냔 말이에요. 고깃집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닌지 너무 수상하고 의심스러웠어요. 아들도 없는데 밤늦도록 돌아다니는 것도 못마땅했고요. 한 번은 며느리가 몸살에 걸려 하루 종일 못 일어나겠던지 저한테 SOS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지간히 힘든가 보다 싶었죠. 돈 번다고 밤낮으로 다니는 게 무리가 됐나 싶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복 잔뜩 넣고 죽도 끓여 먹이고 간 김에 집 청소도 좀 해주고 며느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죽 한 그릇 뚝딱하고 약까지 먹은 며느리는 곤히 잠이 들었고 집안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저도 소파에 앉아서 좀 쉬려고 했는데 거실 콘센트에 충전하고 있는 며느리 핸드폰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충전기에 계속 꽂아두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충전 상태를 확인해 보니 초록불이 들어온 걸로 봐서 100% 충전이 된 것 같았죠. 그래서 충전기에서 핸드폰을 분리했는데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전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보려고 며느리 휴대폰을 켜서 충전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며느리 휴대폰을 켜놨어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꺼져버린 걸 며느리가 충전한 거라고 생각했고 중요한 전화가 올지도 모르니 켜놨던 거예요. 그러고 조금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휴대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며느리는 방에서 아직 자고 있는데 전화벨이 안 끊어지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화벨 소리에 곤히 자고 있는 며느리가 깰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는 자는 중이니 나중에 전화 달라고 할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남자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새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잠자코 그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뜩이나 며느리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다짜고짜 지금 시간 없으니 용건만 간단히 할게. 오늘 밤 시간 된다고 했지? 땡땡 호텔 806호야. 늦지 말고 그때 보자고. 혹시 못 올 것 같으면 문자 줘? 라고 자기 할 말만 하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돌아다니는 걸 보고 설마 했는데 호텔이라뇨. 외간 남자가 며느리를 밤중에 호텔로 부르는 전화를 제가 받아버린 거잖아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고 그 생각이란 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달리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손주를 재워서 며느리 옆에 눕혀놓고 그 남자가 말한 호텔로 갔어요. 근데 그런 것도 호텔이라고 하나요? 너무 후줄근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름만 호텔이고 모텔보다도 못한 숙박시설 말이에요. 호텔이라고 불러도 되나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검색한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진 호텔은 그곳밖에 없었으니 일단 들어갔죠 뭐. 들어가긴 했는데 1층 로비에서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디 그런 데를 가봤어야 알죠. 그냥 806호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어슬렁거리고만 있는 걸 봤는지 카운터에서 있던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전 사실 그게 카운터인지도 몰랐어요. 로비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이 없다 싶었는데 잘 보이지 않는 창 같은 걸로 가려진 곳이 카운터였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방 필요하세요? 예약 안 하셨죠? 방 하나 드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806호 때문에 연락받고 왔어요. 우물쭈물 말했는데 카운터에 있던 남자가 너무나 익숙하다는 듯이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하, 김 사장님 연락받고 오신 거예요? 아이, 진작 말씀을 하시지. 처음 오시는 분이신가? 하여간 여기 키 있으니까 갖고 올라가세요. 카운터에 있던 남자는 역시나 익숙한 동작으로 카드키를 하나 꺼내줬어요. 그 사람이 준 카드키를 받아들고 올라가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살다 그런 난장판은 처음 봤다니까요. 대체 뭘 했길래 배달시킨 음식들은 다 엎어져 있고 침대고 욕실이고 보통 더러운 게 아니었죠. 어이가 없어서 벙쪄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객실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아까 그 카운터에 있던 남자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아줌마, 혹시 청소용품 가져오셨어요? 빈손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서요. 그 방 청소하려면 걸레랑 세정제 같은 거 다 가져가야 할 텐데 뭘 가져오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쵸? 여기 처음 오시는 분 같은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셨나 봐요. 무튼 청소용품은 3층 비상구역 창고에 있으니까 갖다 쓰시고 청소 끝나면 제자리에 다시 갖다 두시면 되세요. 전화기를 든 채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며느리가 지금껏 이런 허름한 모텔들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 충격적이었고 혼란스러웠죠. 그렇게 얼이 빠져 있었는데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뛰어와 제가 있는 806호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방골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랬는지 문도 제대로 안 닫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잘 때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외투 하나만 걸치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핸드폰만 손에 꼭 쥔 채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그런 며느리를 보니 온갖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여태 이런 곳에 다니며 이 추잡스러운 일을 하면서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며느리를 두고 수상해하며 오해했던 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며느리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이런 일까지 하는 거냔 말이다. 그러니까 줄곧 이런 일을 하고 다녔던 거니?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추궁하듯이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런 제게 며느리는 울면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깼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길래 제가 잠든 사이에 가신 줄 알고 감사 인사라도 드리려고 제일 먼저 휴대폰을 봤는데 문자 메시지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통화한 내용 헷갈릴 수도 있으니 문자로도 남긴다면서 여기 호텔 이름이랑 호수가 적혀 있던데 그걸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통화 기록을 보니 전화를 받은 기록도 있었고 저 대신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신 게 분명하다 싶어서 그 길로 바로 뛰어온 거예요. 그래,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가 다짜고짜 호텔로 오라는데 그런 전화를 받고 어느 시애미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내가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말해봐. 대체 네가 왜 이런 일까지 하고 다닌 거야? 애비가 공장에서 버는 돈도 적지 않다면서 나도 계속 생활비 보태주고 있는데 네가 이런 일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냔 말이다. 어머니, 애비가 빚을 졌어요. 그게 금액도 보통 큰 빚이 아니에요. 빚? 빚이라니. 걔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걔가 무슨 빚을 져? 뭐 한다고 빚을 졌다는 거야? 걔가 돈 필요하면 나한테 다 받아가는 앤데 무슨 큰 빚을 졌다고 그러니?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배달라이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스트레스를 푼다면서 인터넷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말이 게임이지 인터넷으로 하는 노름 같은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푼다고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빠지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빚까지 졌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배달일 한다고 다니면서 그래도 돈 좀 번다고 온갖 똥폼을 다 잡고 내 앞에서 철든 척을 하더니 뒤에서는 그런 짓이나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한심한 놈을 봤나?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그놈의 인터넷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한테도 진짜 함부로 굴었어요. 저한테 판돈으로 쓸 돈 없다면서 그 돈 벌어오라고 소리도 지르고 제발 그런데 돈 그만 쓰라고 울고불고 소리도 지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거나 잔소리하지 말라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애가 있으니 깨지거나 그런 걸 던지진 않았지만 베개나 뭐 그런 가벼운 물건을 던지긴 했지만 그렇게 물건까지 던질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세상에, 그놈이 정신이 아예 나간 거지. 정신이 나간 거야. 애도 있는데 베개가 아니라 깃털이라도 던지긴 왜 던져? 지가 모자란 게 있다고 물건까지 집어던지고 난리란 말이야. 아휴, 그래. 너 얼마나 무서웠니? 애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무서웠어요. 인터넷 게임이고 뭐고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차라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원정까지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모아서 컴퓨터 깔아놓고 놀게 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장 들어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게임 때문에 빚까지 져놓고도 아직도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그놈의 게임을 못 끊고 있어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그동안 그걸 다 참고 어떻게 살았니? 빚까지 끌어다 쓸 정도였으면 생활비도 제대로 안 갖다 줬을 거 아니야. 갖다 주는 게 다 뭐야. 있는 것도 가져갔을 텐데 어떻게 살았던 거야? 거짓말이 아니고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렇지만 혼자 애를 키울 자신도 없고 또 제가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 자식만큼은 편부모 손에 자라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참고 또 참았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도망가고 사람들한테 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는 소리 듣는 거에 신물이 났거든요. 그걸 제 아이가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라도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니. 내가 알았으면 어떻게든 너를 도왔을 거 아니야.
이런 일을 혼자서 감당하면서 어떻게 지낸 거니? 그래서 진우 놈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 알긴 아니? 저도 몰라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라는 것만 알고 어디서 뭐 하는지 그런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릴 생각을 했죠. 왜 안 했겠어요?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그게 걱정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다가 못하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미주신경성 실신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게 뭐 큰 병이 있어서 발생하는 건 아닌데 엄청 놀랐을 때나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때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새가슴이라 평소에도 깜짝깜짝 잘 놀라기도 하고요. 아들놈 군대에 있을 때 사고 친 소식 듣고 실신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미주신경성 실신 때문이었어요. 애 응급실 사건 이후로 며느리가 정신도 좀 차리고 저한테 살림도 배우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처음에 니들 애 생겼다는 소식 전해 듣고는 실신까지 했었다고 말이에요. 제가 또 협심증을 지병으로 앓고 있다 보니 며느리는 더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협심증이 심리적인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실신을 하고 나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겁도 나고 걱정도 돼서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거냐고 했더니 그게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놈 찾아다니는 사채업자가 소개시켜준 거라는 거예요. 집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애비가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신용점수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란 게 뻔한 거죠. 처음엔 저축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받다가 그것도 안 되니 나중에는 사채까지 쓰게 됐다는데 사채업자들이 보통 사람들인가요? 어떻게든 돈 받아내려고 혈안이 돼서는 집으로 찾아와서 추심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추심 그런 거 다 불법 아니야? 나한테 말을 못하겠으면 신고라도 하지 그랬어. 험하게 굴진 않았니? 애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신고를 했어야지. 사실 그땐 사채업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놈의 돈, 애비가 진 빚 때문에 거의 매일 싸우느라 지옥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또 그렇게 싸우다가 애비가 온갖 행패를 부리고 뛰쳐나간 상태에서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집 꼴을 보더니 대충 무슨 상황인지 짐작을 하는 것 같았고 그 사람도 기가 찼는지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나 애한테 험한 소리를 하거나 나쁘게 굴지는 않았어요. 대체 얼마나 난동을 부리고 나갔길래 사채업자도 할 말을 잃게 만든 건지. 아휴, 하긴 그 사람 눈에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니. 널 딱 봐도 애 같은데 이렇게 어린애가 어린 나이에 애까지 낳아서 그런 꼴 당하고 사는 게 기가 착했지. 그래도 그분이 의외로 인간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니 그땐 뭐 어쩌면 그렇게라도 돈을 받아내려는 거였는지 모르겠다 싶기도 했어요. 하여간 그분이 저한테 시급 높은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권하는 일자리라는 게 사실 찜찜한 거잖아요. 저도 처음엔 무슨 술 따르는 일 같은 거 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청 경계했죠. 그래 얘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네가 계속 밤늦도록 일하러 다닌다고 하고 그래서 나도 의심 아닌 의심을 했었어. 고깃집에 불판 닦으러 다닌다는 애가 어떻게 고기 냄새 한번 풍긴 적도 없고 그러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야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소개해준 일이 이런 데 다니면서 청소하는 일이었던 거야? 일이 험한 일은 험한 일이다. 이 방 꼴을 봐도 그렇고 말이야. 네 맞아요. 이런 숙박업체들도 다 용역 주는 회사랑 계약해서 청소 같은 걸 맡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꺼릴 정도로 심각하게 더러운 방이 있는데 그런 건 웃돈을 준다고 해도 잘 안 해주려고 한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돈이 급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베테랑 특수청소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더 비싸니까 사정 급한 사람들을 저렴하게 쓰는 거겠죠. 돈이 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 아르바이트보다는 시급이 더 높으니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싼 값에 청소를 맡기는 거고 말이에요. 대놓고 말하기 못하지만 세상엔 이상한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나 괴짜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한번 다녀가면 경악할 정도로 방을 엉망으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방만 전문으로 맡아서 청소하는 네트워크 같은 게 생기게 됐는데 그 사채업자가 하는 사업 중 하나가 그런 특수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한테 이런 일거리를 줬던 거구나. 네 말처럼 그래도 참 인간적인 사람인 것 같네. 빚 갚으라고 일자리도 구해주고 말이야. 저한테 일자리 알아봐준 것뿐만이 아니고 애비한테도 집구석에서 마누라한테 행패나 부리고 그러지 말고 숙식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 빚 갚으라고 일자리도 소개시켜주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땐 친정아버지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나마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 그 자식은 그 사채업자가 소개해준 공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도망을 치고 있다는 거야? 우선 그 사채업자라는 사람부터 좀 만나게 해주렴. 내가 직접 만나서 지금까지 너를 살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진우 자식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래야겠어.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사채업자를 만나게 됐고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죠. 제가 그런 인사 받을 만큼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실 것 없어요. 대개 아드님처럼 그런 사인성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배가 망신하고 사채비까지 진 상태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저희 사채업자들끼리도 서로 협조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빚쟁이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게임 못 끊어요. 어딜 가나 게임장을 찾아다닐 거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곧 덜미가 잡힐 겁니다. 아드님 위치가 파악되면 바로 연락드릴 테니 댁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채업자가 하는 설명을 듣고 있는데 참 할 말 하안이었어요. 자식을 그렇게밖에 못 키운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에게 연락이 왔고 사채업자와 저 그리고 며느리가 다 함께 아들놈을 찾으러 갔습니다. 강원도 어느 소도시에 있는 게임장에서 아들을 붙잡았는데 참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거지가 따로 없었어요. 오피스텔 같은 곳을 PC방처럼 꾸며놓고 PC방보다 저렴하게 인터넷 게임을 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하던데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처박혀서 게임만 한 건지 모르겠는 거죠. 찬바람 불기 시작한 게 언젠데 아들놈은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건지 얇은 여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계절 바뀌는 것도 모르고 거기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들이닥치니 아들놈은 다짜고짜 며느리 멱살부터 잡더군요. 이게 진짜 죽고 싶나? 네가 우리 엄마한테 말했지, 어? 이걸 그냥 확, 아우 씨, 그 손 놓지 못해? 네가 지금 뭘 잘한 게 있다고 애미 멱살을 잡냐, 어? 아주 마누라 멱살 잡는 꼴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마누라 멱살을 잡니? 너 정말 내 아들 진우 맞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 줄은 정말 몰랐다. 며느리와 사채업자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제 자식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제 눈앞에서 그 꼴을 보고 나니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게 맞는 말인 거죠.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아들의 그 모습은 중학교 때 학폭을 일으켜 전학을 가게 됐으면서도 잘못한 거 없다고 바락바락 대들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과 손절하고 며느리한테 이혼하라고 했어요. 제가 명색이 보험 설계사인데다 지병도 있고 몸이 약한 편이라 보험을 좀 다양하게 들어놨었거든요. 그중 하나를 해약해서 며느리한테 주고 애 키우는 데 쓰라고 했네요. 며느리는 눈물만 뚝뚝 흘리던데 며느리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아들놈 때문에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남편은 없는 게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는 이혼했고
저는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한 후에도 가끔 손주도 봐주고 며느리와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는 손주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밤 시간에 손주 재워놓고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아들 키우고 살 작정을 하는 것 같아서 대견하게 그지없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저는 앞으로도 며느리를 도울 생각이에요. 아들놈 하나 없는 셈 치고 살 작정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딸이 하나 생겼지 뭐예요. 며느리도 부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이제 저를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의지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곧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들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아들놈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남길게요. 사채업자에게 듣기로는 그때 강원도에서 잡힌 사람들 중에 제 아들놈 같은 채무자가 5명이 있었고 사채업자는 3명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5명을 다 공장에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일해서 월급 받는 족족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다 사채업자들이 빼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빚 다 갚으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렇게 지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지 손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갚아보면 그놈도 뭔가 깨닫는 게 있으려나요? 사실 지금은 아들놈 생각은 안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연락이 와도 싹 다 무시하고 있죠. 빚 다 갚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땐 제 마음도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들놈 그리 됐다고 제 인생까지 망가진 건 아니잖아요. 아들놈은 지 인생이 있는 거고 저는 제 인생 살아야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셨어요? 제가 겪은 일을 영화로 치자면 무슨 장르라고 해야 할 것 같으세요? 장르가 뭐가 됐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 열심히 살면서 해피엔딩으로 만들 거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영화처럼 행복한 일들 많이 만들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